경제봉쇄발 시진핑 퇴진운동이 이제는 시진핑 교체운동으로 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색적인 논쟁이 하나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진핑이 교체되면 글로벌 증시에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호재가 될 것인가. 시청자분들도 방송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을 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의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500포인트 떨어지면서 중국의 그 악재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상당히 적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중국의 여러 가지 금융위기 우려가 되더라도 한국의 3대 방어벽 때문에 한국에 전염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중국에서 경제 조치의 그 봉쇄 조치 완화 이런 그 호재가 있기는 했습니다는 한국 증시가 2,400 붕괴 우려에서 한국의 코스피가 24포인트 올라서 2,400을 지켜낸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를 알아야 그 낙폭이 사실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이렇게 그 장이 마감되면 몇 포인트가 떨어져서 그게 500포인트가 떨어졌으면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은 미국 증시가 사실 중국 문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장 화제가 됐던 때입니다. 아마 이게 지금 벌써 한 4일이 됐는데요. 그동안 미국 내부적으로 있다가 오늘은 미국에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그 미 증시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내일 있을 브리킹스 연구소의 파월의 연설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관심은 잭슨 홀 미팅과 그다음에 11월 FOMC의 대반란 이것이 재현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잭슨 홀 미팅 전에 그다음에 11월 FOMC의 회의 결과 발표문에서는 피벗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죠. 특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나 잭슨 홀 미팅의 파월의 연설 그리고 11월 페드 회의 이후에 기자연설에서 파월이 이 피벗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이걸 저버렸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잭슨 홀 미팅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낙폭이 컸었고 그다음에 11월 회의 때는 똑같은 사건이 된데도 불구하고 낙폭이 적었다 하는 점은 만약에 내일 브리킹스 연구소에서 잭슨 홀 미팅과 같은 이런 그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충격 정도가 이렇게 학습 효과 때문에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그 점이 막판에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3대 지수를 끌어올렸던 물론 이제 사실 장중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수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을 좀 상승세로 돌아서지는 않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선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잭슨 홀 미팅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잭슨 홀 미팅에 있었던 8월에 지금 8월 시점과 지금의 브리킹스의 잭슨 홀 미팅 우려가 된다는 시점과의 어떤 미국 경제 상황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역시 장단기 금리 차가 그렇죠. 마이너스 78bp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이 대부분 다 경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78bp까지 오면 41년 만에 최대 폭이거든요. 역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가속됐다는 것이 3개월 전과 다른 점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0월의 CPI 소비자 물가, PPI 생산자 물가, 인플레 기대 심리도 이제 인플레 기대 심리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디서 산출원이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미시간의 인플레 기대 지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10월을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다. 이 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잭슨 홀 미팅에 이렇게 같은 강도 있는 매파 발언을 하기가 좀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파월이 강하게 이렇게 블러드 청재와 매파 발언을 한다 하더라도 파월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학습 효과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잭슨 홀 반란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증시의 폭락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시는 분이 이게 아마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 학습 효과가 많이 돼 있다.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8월에 대비해서는 잭슨 홀 미팅 대비해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많이 돼 있다. 또 인플레는 그때 당시에 거의 그 최고점에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7.7%까지 많이 투라됐다. 이런 점을 시청자분이 단순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잭슨 홀 미팅의 재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할까 궁금한데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런 비슷한 발언을 남겨서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곤란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건 로이터 기자가 아마 예. 그런 그 질문을 한 자체가 아마 우리 이렇게 용산이라 그러죠. 용산의 그 스태프진들이 이걸 잘못 이렇게 조이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로이터 기자가 금리 인상 속도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지었으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를 저렇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대담한다든가 그리고 로이터 기자가 그 질문을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 하는 예의가 나오는 질문을 사전에 협의하지 못한 스태프진들의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그런 질문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어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로 보면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 인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최고 통수권자라도 할 얘기가 있는 게 있고 할 얘기가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이렇게 기자를 통해서 금리 인상 속도 얘기하면서 금리의 불안정성까지 얘기하는데요. 상당 부분 피부적으로 와닿지 못하는 그런 쪽이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이렇게 대통령의 스텝진들이 문제다. 지난번에 일론 머스크의 회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이번에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 잠시 체크해봤고요. 원래 주제로 돌아와서 시진핑의 퇴진과 이 교체 운동, 지금 이게 뭐 대형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색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예, 월가에서 이색 논쟁이 있어서 주제를 다른 주제로 하다가 예. 오늘도 이제 중국 문제를 가고 있는데요. 워낙 중요하니까요. 워낙 중요하고 미국에서도 정치에서도 이제는 이렇게 꽃을 피는 이런 상태인데요. 월가에서 이색 논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왜 이런 이색이 높까 하는 측면은 세계 경제가 지금은 뉴노멀 지나서 뉴 앱노멀 소타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뉴노멀은 노멀 대비해서 상식과 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현상이다 하는 것은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루비니 교수가 했는데요. 지금은 뉴 앱노멀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까지 어렵다. 그러면 자 내년에 시진핑의 퇴진 문제 물론 가능성이 적죠. 근데 올해 들어서 세계 경제를 강타했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작년에 연말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거로 생각했습니까? 전혀 몰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 9월 달에 국제금융의 중심지였던 영국에서 금융위기가 우려가 됐다. 예. 이것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11월 달에 시진핑의 퇴진 운동 이것도 사실 전부 뉴 앱노멀 리스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세계 경제 문장에서는 올해 각국들의 금리 인상이 일제히 추진한 것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내년도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뉴 앱노멀 리스크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보니까 이런 것이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내년에 새롭게 형성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뉴 앱노멀 리스크에 대해서는 역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가 가장 클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경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돼 있고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이렇게 빗나간 적이 있습니다는 올해도 이상기후 문제는 아마 그 어느보다 심했습니다. 워낙 저런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기후변화와 함께 내년도에는 이렇게 시진핑이 교체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월가에서 뉴 앱노멀 리스크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랑 같이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시진핑이 퇴지가 되면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함하겠습니다. 증시 입장에서 호재인가 악재인가. 캐션을 상당히 좀 판단이 어렵겠죠? 예. 그러면 한국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퇴진이 대형, 여기 대형 붙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의존도가 높으니까 대형 호재일까 대형 악재일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월가에서 이색적으로 논쟁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을 한번 또 하겠습니다. 네. 시진핑 영수가 교체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디베이트 논쟁이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될까? 어제는 뭐 경제 조치 완화 조치가 돼 있다, 완화 조치가 돼 있다 해서 이게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일부 전문가들의 시각이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짧은 기간에 이게 시진핑의 퇴진 운동이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우르무치에서 시작됐죠. 예. 화재 사건, 인민들의 경제 폭발과 함께 시작됐는데요. 짧은 순간에 잠복된 폭발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시진핑과 공산당의 퇴진 운동으로 됐죠. 이게 발발한 지 곧바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 운동으로 됐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짧은 기간에 중국에서 있을 수 없는 시진핑 퇴진, 공산당 퇴진, 정권 교체 이런 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조치가 좀 일부 완화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년도에 시진핑의 퇴진 문제가 완전히 가능성이 적은 거다. 이번에 경제 조치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이게 물 건너간 거다 하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 확신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진핑의 퇴진은 내년도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뉴 앱노멀 리스크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여기서 뉴 앱노멀 리스크에 이렇게 보면 예. 우리가 이제 홍영껏 정규분포를 배우셨죠? 예. 그러면 이제 올해 4대 그룹에서 이렇게 보면 누구나 익숙한 정규분포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이쪽은 필요가 없다. 4대 그룹의 젊은 그 회장님들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요 가능성이 높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중화돼 있기 때문에 코스트 베니피트상 이건 대책을 세워난다. 그러면 그 막상 발표를 되면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요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빈도수는 많지만 예. 그러나 양쪽 꼬리, 테일 리스크 같은 경우는 비용 편입상 이쪽은 어쩌다 발생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놓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코로나 테일 리스크가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K자 구조로 바뀌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려웠습니까? K자를 통해서 완전히 뜬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대책을 못 해오는 사람은 완전히 추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4대 그룹의 회장님들께서도 내년도에 경영학과를 갈 때 익숙한 건 하지 말아라. 기업의 운명은 바로 테일 리스크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시진핑 퇴진 문제가 전형적인 뉴 앱노멀 테일 리스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사실 월가에서 이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증시 상황이라든가 세계 경제 상황이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색이 아니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디베이트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시진핑 정부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때와는 다르게 이 경제 재봉생 조치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움직임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보면 절대군주는 절대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예, 그렇죠. 받칠 수 있는 완충 작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호원도 많이 두고 그런데요. 자기가 퇴진 운동하면 결과적으로 자기 권력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붕괴되는 게 아니냐는 절대군주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절대군주제 하면 가장 술을 많이 먹습니다. 가장 술을 많이 먹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항상 근로자와 같이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오너라 하더라도 사실 남 맘대로 휘둘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왕이라든가 이런 최고 통수권자도 인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의 반시 투자는 일방적으로 그냥 강압 분위기 진압했습니다. 이번에 보면 사실 시진핑 퇴진 운동과 함께 어제서부터는 사실 완화 조치가 됐던 거죠. 예.
이것을 어떤 성격을 갖고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어제 상하이의 일부 아파트 권료층에 있는 데는 아파트 문을 연다든가 그다음에 CPR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완화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적인 제스처를 쳤던 게 경제 완화 조치의 이렇게 내용이다 하는 것이 사실 이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경제 완화 조치 하다 보니까 중국 증시 바로 반등했죠. 중국만 반등했습니까? 중화경제권 많이 올라갔죠. 예. 한국도 어제 코스피가 24포인트 올라갔죠. 환율도 떨어졌죠. 이게 이제 중국의 문제가 세계에서 또 국제금융 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을 바로 보여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경제 봉쇄 조치가 완화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심상치 않다. 자기가 절대군주가 된 상태에서는 시기가 심상치 않다는 자기 위기감에서 비롯된 완화 조치다. 그래서 일부 시대와 권력 타협을 하는 게 아니냐, 영합을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경제 부분 조치에 완화해서 시위대가 누그러진다. 예. 이게 누그러지는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봉합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시위대는 종전과 다른 홍콩의 시위대가 다른 또 이전에 중국의 시위대가 다른 측면에 심지어는 천안문 사태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반시진핑의 권력층의 핵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배후에 있고 그다음에 알리바바라든가 쫓겼던 사람들의 자금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 패권을 하고 있는 미국이 여기에 배후 세력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 조치 완화 조치에 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뭐냐 이렇게 진압됐다 해결됐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 누그러지는 상태다. 잠복되는 상태다. 언제든지 다시 경제 재봉쇄 조치가 이렇게 될 때는 배후 세력이 세게 들면서 다시 한번 이런 운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경제 조치가 완화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자, 앞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경제 재봉쇄 조치 완화가 다시 재봉쇄를 가겠느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이 빨리 반응한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퇴진이 된다면 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중국은 공급망의 핵심이고 특히 리튬이라든가 이런 쪽의 핵심적인 부품의 공급망의 그 중심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진핑 퇴진 운동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던 데에는 아무래도 10월부로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는데요. 이것이 재점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강한 매파와 함께 다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면 사실 그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죠. 근데 우리가 뉴 앱노멀 리스크로 만에 하나 내년도에 사실 시진핑이 퇴진한다 하면 이런 글로벌 인플레에 대한 재점화 우려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이렇게 완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도 이 시진핑 퇴진을 전형적인 그레이트 인프라 리스크 완화인데요. 사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푸틴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도 그레이트 인프라 역할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해서 여기에서 3일 만에 끝내면 구소련의 러시아 공화국들 다 병합하겠다. 그러면 진정한 의미의 일국 일리 체제, 중국만 일국 일리 체제가 아니라 일국 일개 체제를 갖추면 내가 최소한 사회주의의 시진핑에 뺏겼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과 패권 개념에서 떨어졌던 이런 측면에 미국에 버금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그 야망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게 그레이트 인플레 리스크 때문에 올해 그것이 공급망 훼손이다, 물가가 올라갔다, 각국 중앙은행이 올라갔다, 세계 증시를 작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 그 그레이트 인플레 리스크 부분이 완화가 된다면 올해 푸틴에 의해서 그레이트 인플레에서 물가가 올라갔던 이런 측면을 많이 완화시키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도 피바실이라든가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금융시장은 반색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세계 경제는 결국 중개 투자 매입대로 다시 회복하느냐 안 회복되느냐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산당 대회에 지금까지 왔던 그다음에 차이나 런이라든가 차이나 엑소스 현상을 겪었던 요인들이 바로 경제 운용 체계에서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로 그다음에 대외 경제 정책이 개방 경제에서 폐쇄 경제 체제로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은 국수파에서 했던 부분이 예. 종전의 시장 경제 그다음에 개방 경제 이 미국 유학파 예측 가능한 사람 이게 중국의 뭐냐 투자 유망도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갔고 기업이 들어갔고 자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공산당 대회에서는 이것이 다 무너지니까 사람 빠져 기업 빠져 자본 빠져 차이나 엑소더스 차이나 런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세 조치 완화를 계기로 해서 사실상 뭐냐 백지의 자유로움을 하다 보니까 그 자유로움은 억제를 풀어달라는 게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계획 경제를 시장 원리에 맡겨달라 하는 시장 경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자 묶어놓던 것을 개방하라 하는 개방 경제 체제가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경제 운영 체제에서는 지금 글로벌리 미국의 유학생들도 있잖아요. 예. 얼만큼 뭐냐 해외 유학생들이 많은데요. 국수파를 쓰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같이 쓰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대목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된 것은 중국이 이렇게 바뀐다면 투자 매력도가 다시 부각될 것이다. 그러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과도 호재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올해 3.2% 정도 보는데요. 내년도에 4.5에서 4.6%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경제 운영에서 공산당 대에서 틀어졌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자리만 위치한다면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5.5%도 가능하다 하는 이런 것이 시나리오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갈수록 이게 뭐 대형 호재가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중국이 실현을 겪으면 그만큼 고충이 뒤따르겠죠. 지금 뭐 미국과의 경제 패권 다툼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련을 겪으면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예. 시련을 겪고 있으면 경제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경제 후유증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고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시진핑의 퇴진 시위대 사건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 봉합된다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타격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권력층의 시진핑이라든가 주변 세력뿐만 아니라 예. 공산당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많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설레반 파라다임에서 얘기하고 시간의 관계상 뒤쪽 부분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설레반 파라다임에 의해서 중국이 경제 패권에서 미국에 밀렸다 하는 이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의 시위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중국보다 30년 앞선다. 다시 말하면 중국이 미국보다 30년 뒤떨어졌다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됐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년 이맘때쯤에 매년 예측서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에서 스테디셀러로서 올해는 다시 또 이 책을 가지고 1권, 2권, 3권, 4권에서 5권으로 나눠서 다시 출판사들이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孙웅빈의 화폐 전쟁이 굉장히 많이들 시청자분이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달러 종말입니다. 자, 이 예측이 맞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은 예언이 허구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측서들도 단순히 자극적인 용어에서 A, B, C, D, Z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가능하냐, 트렌드 분석도 가능하냐, 이걸 중시해야 된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문제는 우리나라겠죠. 시진핑 영수가 교체될 경우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네, 사실 어제 보시면 대충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가 다우존스가 500포인트 떨어졌을 때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일부 증시 붕괴론자는 이번에 중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다시 주가가 2,400밑으로 미끄러지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 1, 4분기 경기 침체와 함께 또 한 번의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이게 방송에서 진단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500포인트가 많이 떨어지게 됐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국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 25% 되죠. 이게 호재이자 악재입니다.
악재가 됐을 땐, 중국이 악재가 됐을 때는 우리는 더 타격을 받죠. 그러나 어제처럼 경제 조치 완화가 될 때는 한국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융위기 문제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문제는 어제 마찬가지 3차 방호벽 때문에 금융에서 최악의 때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사실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희박하다는 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예. 희박하다,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시진핑이 만연합니다. 우리가 테일리스크를 점검하니까 또 올해 경제에서 증시에서는 테일리스크가 많이 좌우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가능성이 적겠습니다는 가능성 1%라도 한번 짚어보는 게 4대 그룹의 회장은 대중적인 걸 하지 말아라. 어쩌다 발생하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에 경영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헌직의 초점에 마찬가지로 그의 입장에서 시진핑이 퇴진하는 이런 사태일 때는 한국 증시에선 숨통이 튀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시진핑의 퇴진 가능성이 글로벌 증시의 대형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